회식 있답니다. 꼭 오셔야 해요. 신입과장 녀석이 웃으며 말했다.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뒤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애가 내 자리를 노린다는 걸 확신했다. 50대 중반. 나는 이직이라는 단어는커녕 이력서도 20년 넘게 본 적 없었다. 그저 묵묵히 버티고 일했고 책임졌고 그래서 남았다. 남은 줄 알았다. 아들은 이번에 서울 상위권 대학에 붙었다. 공부 잘했으니 기죽지 말라고 기숙사보단 자취방 구해줬다. 아빠, 나 진짜 열심히 할게. 그 말 하나 믿고 보증금 1천에 월세 70짜리 방을 구했다. 등록금은 학기당 500. 교재비에 용돈에. 돈 들어갈 구멍은 끝이 없었다. 집도 대출 2억 껴서 샀다. 오를 줄 알았다. 주변 친구들 다 집 사라 해서 용기 내 샀다. 근데 반토막 났다. 지금은 팔 수도 없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다. 퇴근 후 병원 데려다주고 MRI 비용에 한숨 쉬고 그 와중에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요양병원은 월 180, 간병인까지 쓰려면 250은 나간다. 내 월급은 세후 500. 모든 고정비 다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50만 원 정도. 그걸로 내 옷, 내 식사, 내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했다. 버틴다고 버텼다. 잠 안 자고 일하고 사람들 뒷정리 다 하고 남들 꺼리는 일도 도맡아 했다. 그런 내가 잘렸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인사부장이 부르더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20년이 끝났다. 3개월 전 들어온 30대 후반 과장이 눈에 띄게 사장 눈에 들더니 성과 프로젝트 하나 주더라. 난 협업했다. 내 노하우 다 넘겨줬다. 근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줄은 몰랐다. 조직이 슬림해져야 하잖아요. 인사부장이 그렇게 말했다. 내가 무겁다는 뜻이겠지. 난 고개 끄덕였지만 안에서는 무너졌다. 어떻게 집에 말하지? 아내는 아직 재활도 덜 끝났고 아들은 학기 초다. 아직 등록금도 다 안 냈다. 말 그대로 막막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져야 할 건 너무 많다. 이제 내가 쉴 수 있다는 사람도 없다. 친구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가족은 날 의지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그날 밤 술 한잔 했다. 혼자 편의점에서 막걸리 하나 사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별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나는 너무 멀리 있었다.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내 신발 벗는 소리에 방에서 나왔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과제를 보여주며 물었다. 아빠, 이 부분 논리 이상하지 않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데? 깔끔해. 속에서는 피가 끓었다. 나 지금 회사 잘렸다고 말 못하고 너한텐 괜찮은 아빠로 남고 싶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즘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약 먹고도 끙끙 앓는다. 내 얼굴 보더니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나는 웃었다.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 거짓말. 그 순간 입에서 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고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내가 해고당한 날 저녁 메뉴는 계란말이랑 김치볶음 그리고 멸치볶음이었다. 평범한 식사. 근데 그 평범함이 목에 걸려서 밥을 넘기질 못했다. 내가 없으면 이 평범함도 지켜지지 않겠지. 이 집도 이 밥상도 이 멸치 한 줌도. 밤이 되자 아들은 방에 들어갔다. 아내도 약을 먹고 잠들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조용한 집 안에서 불 꺼진 TV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일어나야 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정리해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소파에 눕자 몸이 무거웠다. 숨도 무거웠다. 이력서를 써야 했다. 20년 만에. 내 나이 적고 경력 쓰고 기술 쓴다 해도 요즘 누가 50대 중반을 뽑을까? 한참 잘 나가는 30대 과장이 나를 잘라낸 자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것이다. 내 노하우와 매뉴얼, 내가 정리해둔 클라이언트 명단을 들고 그 녀석은 아마 실적을 올리겠지. 내가 만든 흐름 속에서 나는 사라졌고 그 애는 올라갔다. 그날 밤 핸드폰을 열어 은행 앱을 켰다. 잔고는 390만 원.
다음 주에 어머니 요양원비 180 나가고 아들 자취방 월세, 관리비, 생활비 100 나가고 아내 치료비도 이번 달 70 잡혀있다. 내 몫은 없었다. 심지어 내가 없는 게 가족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바로 또 떠올랐다. 아들이 어릴 때 그랬다. 아빠, 나 장래 희망은 아빠야. 그 말이, 그 웃음이 내 귀에서 울렸다. 그 애는 몰랐겠지. 그 말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던 줄이었다는 걸. 그래, 말은 내일 하자. 지금은 너무 무기력하다. 지금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렇게 말 못하고 하루가 갔다. 아침.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 따가웠다.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아내가 말했다. 오늘도 출근 늦어.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일어났다. 이제 더 이상 출근할 회사가 없었다. 밥을 먹다 말고 그냥 말을 꺼냈다. 나 회사 잘렸어. 아내가 젓가락을 멈췄다. 반찬 하나 집다 말고 내 얼굴을 보더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달 전에 들어온 과장 알지? 그 사람이 승진하면서 구조조정 들어갔대. 내가 빠지게 됐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그 질문은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현실이었다. 그녀도 이제 겁이 난 거겠지. 아들에게 말한 건 그날 밤이었다. 방에 들어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들아, 아빠 회사에서 이번에 정리됐어. 아들이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다. 해고야? 응. 정확히 말하면 구조조정. 근데 사실상 해고지 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살짝 피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이어폰을 다시 꼈다. 그 조용함이 더 아팠다. 그래도 말하고 나니 속은 좀 후련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위로도 없었다. 다음 날부터 취업 사이트에 가입했다. 중견기업, 50대, 경력직. 그런 검색어로 뒤져봤지만 내 나이에 맞는 자리는 없었다. 있다 해도 급여는 25만 300. 내가 받던 세후 500엔 한참 못 미친다. 그중 하나는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다. 서울 외곽, 공장 관리직. 출퇴근 3시간 거리. 연봉 3천. 그래도 가야 했다. 면접장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30대 팀장은 내 경력을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령대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결국 죄송합니다로 끝났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고개 숙인 내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지금 내 나이는 누군가에게 부담이고 내 경력은 오히려 불편한 것일 뿐이었다. 아들이 카톡을 보냈다. 아빠, 밥은 먹었어? 그 한 줄에 울컥했다. 이런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음 날도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다. 현실은 잔인했다. 그 누구도 50대 해고자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점점 안으로 침잠해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 대신 체념이라는 단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모두 잠든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불도 안 켰다. 어둠 속에서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갔다. 돈이 필요했다. 당장 다음 달 고정 지출만 500. 그중 고정소득은 0. 실업급여는 신청했지만 몇 주 걸린다. 무슨 수라도 써야 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예전에 가입해뒀던 보험증서를 꺼냈다. 자동이체만 되고 있었던, 존재도 잊고 있던 종신보험 하나. 해약했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걸로 270만 원이 들어왔다. 딱 2달짜리 생명 연장용 현금. 다음은 중고거래였다. 서재에 있던 카메라, 오래된 캠코더, 쓰던 스마트워치, 낚싯대까지 모두 깨끗이 닦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당근에 올렸다. 직접 가지러 오셔야 해요. 정품 박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도 정성 들여 달았다. 4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카메라를 보러 왔다. 아버지 거 파시는 거예요?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썩 내려앉았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의 장난감 사주던 아빠가 아니고 가족여행 영상 찍던 남편도 아니었다. 살기 위해 물건을 떼어내는
단지 가진 걸 줄이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엔 아내의 재활 치료비가 밀린다는 연락이 왔다. 카드를 쓸까 했지만 그마저도 이미 할부로 꽉 차 있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망설이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병원비는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 안에 돈 들어올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눈치였다. 그래도 묻지 않았다. 그게 더 슬펐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주는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다음 날엔 한 지인을 만났다. 예전같이 일하던 동료, 지금은 작은 사업체 운영 중. 커피 한 잔 마시며 괜찮은 척 웃으며 물었다. 혹시 자리 있으면 나 뭐라도 좀 시켜줄 수 있어?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아, 형, 진짜 능력 되시잖아. 이런 데 있을 분이 아닌데. 그 말 뒤에는 말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너한테 자리를 줄 수 없어.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구두 밑창이 떨어졌다. 발바닥이 시려웠다. 신발마저 나를 버리는 것 같았다. 체면이 뭐냐? 명함 하나 없어지니 세상 사람들도 나 자신도 나를 껍데기 취급하더라.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나는 아직 가장이다. 그러니 웃어야 했다. 그날도 아들에게 물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챙기는 척하는 내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비겁해 보였다. 그날 아침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봤다. 정장을 입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정확히는 허전했다. 명찰도 없고 사원증도 없고 갈 회사도 없는데 왜 정장을 입고 있는 걸까? 이력서를 가방에 넣었다. 편의점, 물류센터, 주유소. 급하게 적은 알바 공고 3곳. 그중 하나라도 되면 다행이었다. 첫 번째는 편의점. 주간 알바, 시간당 9,860원. 점주는 20대 중반 남자였다.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 딸뻘이 시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주는 곧 이렇게 말했다.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가 찾는 건 유동성 있는 젊은 층이라. 결국 면접 끝. 두 번째는 물류센터. 하루 종일 서서 택배 분류하고 상자 나르는 일. 면접은 없었다. 단톡방으로 공지하고 바로 출근. 첫날 허리를 삐끗했다.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내 몸은 분명히 튀었고 내 템포는 더디었다. 점장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버님, 이 일 힘드실 텐데요. 결국 이틀 하고 그만뒀다. 몸이 버티질 못했다. 세 번째는 주유소. 야간 근무. 아내한테는 말 안 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다. 한겨울 기름 냄새와 매연이 섞인 공기 속에서 8시간 동안 서 있었다. 차 유리창 닦으며 몇몇 운전자들은 수고하세요라고 했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다. 집에 돌아온 새벽 6시, 손은 얼어있고 정강이는 욱신거렸다. 그렇게 며칠을 돌았다. 이력서를 뽑아들고 작은 업체들 돌아다니며 혹시 구인 계획 있으신가요? 자존심 따위는 이미 깔고 앉았다. 대부분은 나이에서 걸렸다. 내 경력은 오히려 독이었다. 여기서 이러실 분이 아닌데요. 이 말은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우린 못 써요라는 뜻이었다. 하루는 오래전 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말단 시절 내게 커피를 타던 후배였다. 지금은 어느 중소기업 대표. 형, 뭐든 시켜줘.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는 웃었다. 형, 미안해. 나도 지금 버겁다. 돌아서는 길, 내 손에 쥐어진 건 식은 캔커피 하나. 집에 오니 아들이 말했다. 아빠,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었어? 어떻게 알았어? 신발에 기름 냄새나. 주유소 다녀왔지? 응. 아들은 조용히 내 방 책상 위에 자기 장학금 명세서를 올려놨다. 이번 학기 반액받았어. 등록금 덜어줄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지금 이력서 한 장 들고 가장이라는 이름을 팔고 있다. 그게 너무도 서글펐다. 그날 아침
지갑 속에 있는 낡은 명함을 꺼내봤다. 이름 아래 작게 새겨진 부장이라는 직함. 20년 넘게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일용직을 시작했다. 시장에서 짐 옮기는 아르바이트. 새벽 5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근무. 하루 일당 10만 원. 아무 말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게 일이었다. 트럭에서 내린 쌀자루를 끌어당기고 배달 포장된 물건을 창고로 옮기고 점심은 4,000원짜리 김치찌개 하나. 밥 2공기 먹고 오후엔 허리 못 펴고 일했다. 점심시간에 잠깐 휴게실에서 앉아있는데 20대 청년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도 원래 이 일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전엔 사무직이었어. 아, 그러시구나. 요즘엔 진짜 다 어렵죠. 저도 여기밖에 못 왔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동질감 같은 거였을까?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다. 나는 50이 넘도록 이 외길만 걸어왔는데 이제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이런 현장에서야 체감했다. 그날 퇴근 후 현금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받았다. 손에 땀이 찼다. 예전엔 1시간 회의하고 나온 다음 회사 법카로 10만 원 식사도 했다. 지금은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쌀자루 들고 무거운 박스 끌고 겨우 받는 돈이다. 집에 오자마자 욕실로 향했다. 온몸이 쑤셨다. 허벅지는 멍들어 있었고 손등엔 까진 자국이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다. 눈 밑은 퀭하고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다. 비누칠한 얼굴에 문득 이게 다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함.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 부장 김영수.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름. 그 종이 한 장에 내 정체성을 가두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알았다. 나는 부장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고 아내의 남편이고 한 사람일 뿐인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날 밤 아내가 내게 물었다. 힘들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버틸만 해. 진심은 아니었다. 몸도 마음도 다 부서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또 웃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이었다. 예전에 거래처 담당 부장으로 알게 됐던 사람. 지금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다.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제 상황에 어울리는 자리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다. 이젠 부탁조차 눈치 보며 해야 할 위치가 됐구나 싶었다. 그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왔다. 야, 김 부장. 어떻게 지내? 예전처럼 반갑게 부르는데 그 호칭이 더 서글펐다. 지금 나는 부장이 아니었고 호칭 하나가 과거의 나를 되새기게 했다. 이런 말 미안한데 우리 회사는 지금 구조조정이라 힘들고 혹시 아는 데 있나 좀 알아볼게. 그나저나 건강은 괜찮지? 형은 진심이었을까? 그래도 고마웠다. 누군가가 생각해본다는 말 하나에도 이제는 위로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아무 연락 없었다. 기대하지 말 걸 그랬다. 역시 부탁도 결국 실력 없는 자의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중소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그런데 한참 구직 정보를 보는데 아들이 방에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나 이번 여름방학에 알바할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공부에 집중해야지. 공부만 해서 뭐 해? 우리 집 힘들잖아. 이럴 땐 나도 뭔가 해야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들을 이런 생각하게 만들려고 내가 여기까지 버텨온 게 아닌데. 나는 말했다. 하지 마라. 그거 아빠가 못 벌어서 내가 하게 되면 그게 제일 비참한 거다. 아들은 조용히 앉아 내 옆에 있었다. 그냥 그렇게 말없이 함께 있었다. 그 시간이 요 몇 달 중 가장 따뜻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너지는 마음 한켠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다시 연락이 왔다. 형님이 소개해준 곳. 작은 벤처기업이었다. 급여는 낮았지만 일단 한번 보자는 연락. 면접을 보러 갔다.
30대 대표가 내게 말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나이지만 인성이 좋아 보이셔서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뼈에 사무칠 줄 몰랐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사람.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됐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됐어.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먹는 밥은 눈물 섞인 맛이 났다. 나는 이제 부장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다시 살아가는 중년 가장이다. 하지만 이제는 부탁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존심을 버리니 비로소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었다. 새 직장에 첫 출근한 날 나는 5시 반에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예전 회사 다닐 때보다 더 긴장됐다. 구로의 낡은 건물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 내가 일하게 된 사무실은 직원 다 합쳐봐야 8명 남짓한 작은 회사였다. 대표는 30대 후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빠르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잘 안다. 과거 내가 그렇게 후배들을 봤으니까. 팀장님, 이쪽 일은 처음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배우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입 직원이 옆에서 키보드 치며 말했다. 요즘은 그 마인드가 중요하죠. 윗분들도 겸손하셔야 해요. 웃어야 했다. 진심이야 어찌됐든 이젠 나도 윗분이 아니라 늦게 들어온 아저씨일 뿐이니까. 첫 주는 괜찮았다. 시킨 일하고 묻고 배우고 엑셀 단축키도 다시 외우고 프로그램도 새로 익혔다. 둘째 주부터는 기획안도 하나 써보라고 했다. 내가 예전처럼 한방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야근까지 하며 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돌아온 피드백은 글이 너무 길어요. 요즘엔 다 요약해서 봐요. 요즘 이런 톤 쓰면 올드해 보여요. 직장 오래 다니셨죠? 좀 옛날 느낌이라. 내 경험은 경력이 아니라 낡은 것이 되어버렸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화장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 단톡방에서 식당을 정했다. 나만 빠져 있었다. 그게 서운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못했다. 내가 괜히 꼰대처럼 보일까봐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나는 지금 회사의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존재는 있지만 중심은 아닌.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창에 비친 내 얼굴. 이마 위로 흰 머리가 더 도드라졌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나는 여전히 가장이다. 아들은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아빠 왔어? 아내는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다. 그 순간 생각났다. 내가 이 모든 걸 왜 견디고 있는지를. 당신 고생했어. 아내가 밥을 앞에 두고 말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잠깐 울컥했다.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해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구나. 아들은 말했다. 요즘 아빠 좀 달라졌어. 왜? 모르겠어. 예전보다 더 사람 같아졌달까? 그 말이 이상하게 이제야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게 했다. 나는 이제 명함이 없어도 자리 없이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가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어쩌면 나는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람다운 순간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